파병 임무 중에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청해부대원들이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폐렴 증상 등이 있는 14명은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고 나머지는 생활치료센터와 군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비방공방 전면에 나서는 등 더불어민주당 경선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구를 찾아 여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 내 우군 확보에 속도를 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승용차를 실은 탁송 차량이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전북 전주에선 불법 좌회전을 하던 트럭과 승용차가 부딪혀 10대 4명이 숨졌습니다. 남양주 살인견의 주인이 사건 직후 용의선상에 올랐던 인근 개농장 주인으로 밝혀졌습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로 재판을 받아온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리의식을 무시한 자본시장 교란이라며 옵티머스 운영진 전원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청해부대 승조원들이 군 수송기를 타고 조금 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중 82%가 코로나에 감염돼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대처를 못한 군을 질타했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은 사과했습니다. 해외 파병 사상 유례없는 오명을 남겼지만 우선은 우리 장병들의 건강부터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남 서울공항에 한수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한 기자, 이 수송기가 예상보다는 빨리 도착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지 22시간 만인 오후 5시 반쯤 1호기가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이 1호기에는 상대적으로 상태가 위중한 부대원 3명을 포함해 총 150명의 확진자가 먼저 탑승을 했습니다. 이후 1시간 뒤인 6시 반쯤 2호기가 도착을 했는데요.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명성을 떨친 청해부대 사상 초유의 감염병 귀국입니다. 화면 보시면 청해부대원들이 활주로로 내려옵니다. 찜통 더위 속에 마스크와 비닐 방역 장갑까지 착용했습니다. 전신 방호복을 입은 방역 담당자의 질문에 답을 한 뒤 버스에 오릅니다. 고국에 돌아와서인지 장병들의 얼굴에는 안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301명의 승조원들은 병원 2곳과 인근 시설로 옮겨 전원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 내일 진해 해군시설로 이동해 의무 인력 관리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들과 똑같이 격리하는 겁니다. 격리 기간 동안에는 심리 치유를 위한 전문 상담관도 배치됩니다. 아프리카 현지에서의 PCR 검사 결과로는 247명, 82%가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코로나 잠복기를 고려하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무엇보다 병세가 악화되는 장병들이 늘고 있다고 해서 더 걱정입니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유주은 기자가 이어갑니다. 귀국한 청해부대원 중 14명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경증과 중증의 중간 단계인 중등도 3명과 폐렴 증세 등으로 현지 의료기관에 입원했던 11명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산소가 떨어지면 그때는 즉시 고용량 산소를 줘야 되니까 그렇게 관찰하는 거고 물론 그 항체 치료제를 시도해 볼 수도 있고 백신만 맞았다면 가벼운 증상에 그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청해부대 최초 감기 증상자는 조리 담당 간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말 식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역학조사가 필요합니다. 파병부대 백신 접종을 놓고 군과 질병관리청은 연일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백신 국외 반출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 없다는 정은경 질병청장 발언에 군은 어젯밤 늦게 입장문을 내고 구두로 협의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질병관리청은 당시 청해부대 관련 협의는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당시에는 백신의 해외 반출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논의가 진전되지는 못했고
군은 오늘 국회에 청해부대원 수송작전에 대해 우리 군사 외교력이 빛을 발휘한 작전이라며 자화자찬성 설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코로나 감염자로 귀국한 이 장병들의 가족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이달 초 열이 나고 냄새를 못 맡는 등 이 코로나 증상을 보이는 승조원에게 타이레놀 2알만 처방했다는 장병 가족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은 사과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청해부대 소속 장병 가족이 군의 부실 대응을 폭로했습니다. 이달 초부터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 타이레놀만 주고 방역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해부대 소속 장병 아버지는 한 국회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아들에 따르면 1일부터 독감 환자가 있었는데 냄새도 맡지 못해 코로나 같다고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대 안에 치료제, 산소통 등 코로나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며 어떤 부모가 나라를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나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했습니다. 병사들의 열이 40도까지 오르는데도 코로나가 아니라며 타이레놀 2알씩 주면서 버티라고 했다며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청해부대에서 첫 증상자가 나온 건 2일인데 첫 PCR 검사를 한 건 11일이 지난 13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군을 질책했습니다.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서욱 국방부 장관은 장병들의 건강을 챙기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함께 국방부 장관 경질과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442명입니다. 같은 시간을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겁니다. 확산세가 이렇게 걱정인데 정부의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가 어제 또 마비됐습니다. 지난 12일과 14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죠.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8시 53에서 54세의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가 먹통이 됐습니다. 50대 접종 사전 예약에서 접속 지연이 발생한 건 지난 12일과 14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20시 딱 개통되고 나면서 발생했던 부하 요청 건수는 한 1,000만 건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약 사이트에 30만 명가량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데 예약 대상자 150만 명보다 4배나 많은 6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했고 접속 요청 건수는 1,000만 건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급히 예약을 중단하고 접촉사 수를 분산시키는 클라우드 서버를 4대에서 10대로 늘려 다시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접속자 수십만 명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은 118시간, 즉 닷새가량으로 표시되기도 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는 사이트 코딩 오류로 예약 대상자들이 접종 대상이 아니라고 뜨면서 예약이 중단되기까지 했습니다. 날짜 계산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우회 경로로 접속하는 이 부분은 프로그래밍 코딩과 관련한 오류거든요. 그것도 아주 초보적인 오류죠. 질병관리청이 맡겠다고 한 꼼수 예약 방법도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아직 공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글자를 다시 입력을 해야 돼요. 지우고. 정부는 지난 16일에야 서버를 증설하겠다면서 용역 입찰 공고를 내 당장 오늘 오후 8시에 시작하는 50에서 52세의 접종 예약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무더위 속 선별진료소 대기줄도 시민들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이 탈진에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죠. 대기표를 도입하는 등 폭염을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등장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 선별 검사소를 찾은 대기자들이 줄을 서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유명 식당이나 카페처럼 임시선별 검사소에도 순번대기 시스템이 도입된 겁니다. 내 앞으로 몇 명이 있는지 그런 걸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뺑볕에 있지 않아도 그늘 같은 데서 좀 쉬어도 되는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시간을 내서 오기가 힘든데 미리 이렇게 와서 웨이팅을 잡아놓고 하면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선별 검사소 입구에 이렇게 태블릿 PC가 놓여 있는데요.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면 이렇게 대기 시간과 순번이 나타나 힘들게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 대기자들의 머리 위로는 그늘막이 설치됐고 손에는 커다란 검은색 양산이 들려 있습니다. 살수차는 정해진 시간마다 물을 뿌리며 열기를 식힙니다. 의료진은 얼음조끼에 얼음 스카프까지 두르고 폭염에 맞설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얼음팩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발생되는 열을 좀 잡아주는 게 있고 이게 작지만 하나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3차 대유행 이후 중단됐던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도 두 곳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검사자들은 시원한 차 안에서 대기하다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경우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임시선별 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야외에 자리 잡은 선별진료소 볼 때마다 무더위가 참 야속한데 폭염이 계속된다는 전망입니다. 이번 주 38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손선풍기를 가져다 대고 양산을 쓰고 부채질도 해보지만 무더위에 숨이 턱턱 막힙니다. 마스크 쓰고 부채질하니 덥기도 엄청 더 덥고 부채질은 해야 되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아이스크림이 녹을 정도예요. 코로나19 감염 우려 탓에 바닥 분수는 그림의 떡이 됐습니다. 통제선 밖에서 물방울을 손끝에 대보는 게 고작입니다. 예전엔 많이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서 기분이 안 좋아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 포천시는 35.5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대구 한낮 기온은 34도까지 올랐는데요. 도로 표면은 50도 넘게 달궈지면서 더 덥게 느껴집니다. 기상청은 올 장마가 어제로 끝난 걸로 보인다며 이번 주 지역에 따라 최고 기온이 38도 이상까지 치솟는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쪽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동쪽에선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는 데다 6호 태풍 인파의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오를 거란 관측입니다. 하지만 2018년과 같은 열돔 현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 하순으로 가면서 이러한 기압계가 다소 변형되면서 기온 상승하기에 매우 어려운 조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극한의 폭염으로 가는 상황은 지금까지는 분석되지 않고 기상청은 또 대기 불안정으로 게릴라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냉방시설 사용 급증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 블랙아웃 우려까지 나오자 정부가 급기야 정비 중인 원전 3기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에어컨 사용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정부의 수요 관리 정책에 따라 14시 30분부터 15시까지 냉방 온도를 2도 높게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 냉방 에어컨이 일제히 꺼지고 직원들은 선풍기로 더위를 쫓습니다. 세종청사도 마찬가지. 어제부터 전국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은 전력 피크 시간에 맞춰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30분씩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는데요. 이 충청 지역인 이곳 정부 세종청사는 오후 4시 반부터 5시까지 이렇게 에어컨 가동을 중단합니다.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공공기관 냉방 제한에 나선 겁니다. 오늘 전력 수요 최고치는 오후 4시 50분 88,000메가와트로 최대 공급 능력 터크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번 주 최대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자칫 발전소 하나라도 가동을 멈춘다면 블랙아웃,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살얼음 판인 만큼 정부는 정비 중인 원전 3기를 구원투수로 긴급 투입키로 했습니다. 지난 5월 설비 화재 후 정비 중인 신고리 4호기는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당장 내일부터 전력 생산에 나섭니다. 월성 3호기는 금요일부터 투입되고 이미 조기 등판시킨 신월성 1호기도 예열을 마치고 최대 생산에 돌입합니다.
이렇게 원전 3기 추가 가동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력은 2150메가와트. 7월 말 8월 초 전력 보릿고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입니다. 결국 원전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본선만큼 뜨거운 예선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경선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정농단, 이낙연 캠프 측이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의 SNS 비방을 두고 이재명 지사가 도정을 선거운동에 쓴다며 국정농단을 빗댄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자신을 허위 비방한 조작 댓글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맞받았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유관기관 소속 인사가 SNS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 전 대표 측 총공세에 직접 반박했습니다. 사실 왜곡이나 다도와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당하고 있죠. 겨우 찾아낸 게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전 대표 진영의 댓글 조작 의혹과 함께 이 전 대표 측근이 옵티머스로부터 임대료 등을 받아 수사받았던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작 댓글이 아주 횡행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건 정말 조족지혈에 불과한데 측근들이 그 관계를 이용해서 혜택을 보던 사람이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는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의 SNS 비방 의혹에 대해 법적 조치를 시사하며 이 지사를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모른다고 손을 들었는데요. 제가 그런 팩트에 관해서까지 제가 조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밝혀지겠지요. 이낙연 캠프 측은 경기도 공직자들이 선거운동을 한다는 의혹이 드러난 도정농단이라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산하기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이와 비슷한 정치관여 또는 선거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얘기입니다. 이 전 대표는 옵티머스 연루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설마 저를 봐줬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았습니다. 검사 시절 수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치켜 세우고 여당에 대해선 격한 표현을 써서 비판했는데요. 검사 윤석열은 이제 잊고 살려고 한다며 정치인 윤석열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구를 한껏 띄웠습니다.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이어진 1년의 국민혁명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대구였습니다. 대구에는 기득권을 수호하는 보수는 전혀 없다며 리버럴하고 진보적인 도시라고도 했습니다. 대구가 정치적 고향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국가의 지도자로서 어려운 결단을 잘 내리시는 것도 많지 않느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런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그러면서 검사 윤석열이 아닌 정치인 윤석열로 봐달라고도 했습니다. 검사로서의 그 윤석열은 자꾸 이제 저는 좀 탈피하고 좀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공개행보도 시작을 한 마당에 그런 것 자체를 이제 저는 잊어버리고 잘납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과 관련해 여당을 비판하면서는 대구 민심을 자극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무한 봉쇄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는 그런 참 철없는 그런 미친 소리까지만 나오는 그 와중에 대구 시민들의 그 자존심이 상실감이 컸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대구 방문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도 보수 진영 대표주자가 될 수 있다는 윤 전 총장의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 윤 전 총장은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의 다른 주자보다 지지율이 2배 이상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본인을 향한 의혹이 제기되면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들 입양과 관련해 여권이 공격을 하자 최 전 원장 아들도 나섰습니다. 이어서 이민찬 기자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여권의 공세에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캠프의 이경 부대변인이 두 아들 입양을 외부에 알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며 입양 사실을 선거에 활용한다는 취지의 비판을 하자
최 전 원장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입양 관련해서 어떤 분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최 전 원장 아들도 직접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최 전 원장이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위로할 수 있다며 입양을 더 많이 언급해달라.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딸에게 아파트를 헐값 임대 형태로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그거는 공개 못할 게 없고요. 안전세 형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그거는 검토를 더 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겠습니다. 입당한 국민의힘에선 경선에 대비해 새 확장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애, 박대출, 조혜진 의원 등이 지원에 나선 데 이어 천하람 전남 순천 당협위원장 등 10여 명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판, 서정숙, 정경희 의원 등 최 전 원장에 대한 지지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 전 원장께서 내린 결단을 존중하며 크게 환영합니다. 여권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최 전 원장은 지지를 표명한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를 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대통령과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인데요. 컨트롤타워 앞에 두 글자가 뭘까요? 네, 다시 컨트롤타워입니다. 청와대는 김호란 기획관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네,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질병청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만 한다고 했었죠. 오늘은 다시 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맞다고 했는데요. 단서가 붙었습니다. 최후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시스템이 컨트롤타워지 한 개인이 책임일 수는 없거든요. 자, 저 말대로라면 이제 청와대 책임은 맞지만 김호란 기획관 책임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인데요. 사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맞다면 청와대에서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은 김호란 기획관입니다. 임명 당시에 청와대는 방역기획관을 둔 목적을 방역정책, 방역조치를 전담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책임을 사람에게 묻지 말고 시스템에 물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선뜻 안 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방역 현장에서의 컨트롤타워는 질병청이 행정적으로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컨트롤타워는 중대본입니다. 최후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컨트롤타워도 있고 최후의 컨트롤타워도 있군요. 네, 컨트롤타워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요. 일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조직이라는 뜻이던데요. 이게 여럿이면은 혼선이 커지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지겠죠. 오늘 청와대는 질병청, 중대본, 청와대 이렇게 세 기관을 언급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 대통령의 책임,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120시간 공방. 윤석열 전 총장 발언에서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보도된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주 52시간제를 비판하면서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120시간 일하려면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해도 17시간 일해야 되고요. 주 5일이라면 24시간 일해야 됩니다. 이분이 칼잡이 솜씨로 부패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 잡는 대통령이 되시려는 것 같습니다. 120시간 일하면 사람 죽습니다. 이 밖에도 말하기 전에 생각을 다듬어라. 재벌들의 보디가드가 되기로 공개 선언한 것이다. 쌍팔년도에서 오셨냐 같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120시간을 일할 수는 없겠죠. 윤 전 총장은 어쩌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윤 전 총장은 지난 8일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주 52시간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이 된다, 걱정된다 이런 애로사항을 듣고 공감을 표시했는데요.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주 52시간 제도에 예외 조항을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이 120시간을 언급한 겁니다. 업무 특성에 따라서 유연하게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외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제가 120시간을 일해야 된다고 했다고 이거를 왜곡 막 조작을 해가지고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오해를 줄 수 있는 말, 또 말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공격하기 위한 말, 어느 쪽이든 정치인의 말은 여러모로 신중함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 신인 윤석열 전 총장의 호된 신고식이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서민들의 퇴직금까지 1조 원 넘는 돈을 끌어모아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을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 대표와 운영진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몸통격인 대표에겐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 원이 내려졌고 운영진은 전원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펀드 투자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오늘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5년형과 추징금 751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살인범 등 강력범에게 적용하는 중형을 내린 겁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옵티머스 운영진도 전원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본적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대규모 사기 사건이라며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4조 원대 벌금 중에선 5억 원만 부과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펀드 사기로 수조 원대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김 씨가 챙긴 이득을 정확히 못 밝혀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사기 금액은 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펀드 사기 피해자들은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돈이 수준 기준으로 증발한 것도 아닌데 이거를 못 찾았다는 게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김 씨의 1심 재판이 끝났지만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통해 불거진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검찰 인사이동으로 수사팀이 교체되고 규모도 줄면서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대형 트럭과 승용차가 부딪히며 승용차에 타고 있던 10대 4명이 숨졌습니다. 트럭이 불법 좌회전을 하다 벌어진 일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비상등을 켠 채 서 있는 대형 트럭. 느린 속도로 좌회전을 하며 큰 도로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직진하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트럭 뒷부분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트럭은 앞으로 밀려나고 승용차는 크게 부서졌습니다. 14톤 트럭과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난 건 새벽 4시 6분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10대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에는 이처럼 좌회전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요. 대형 트럭은 이를 무시하고 불법 좌회전을 했습니다. 무단 좌회전하다가 막 사고 많이 나요. 좌측으로 와요. 여기는 아무튼 심심하면 나요. 트럭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러 가던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왜 거기에서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좌회전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쪽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10대들이 탄 승용차는 운전자 부모 명의로 운전자는 면허를 소지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제한 속도를 지켰는지 분석하는 한편 숨진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승용차를 배송하는 운반 차량이 차량과 보행자를 덮쳐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망자 중엔 공공 일자리 사업에 나섰다 사고를 당한 이도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받은 차량들이 출발합니다. 동시에 행인들도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승용차를 실은 탁송 차량이 돌진해 오더니 우회전을 기다리는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전남 여수 한제 사거리에서 탁송 차량이 차량과 행인을 덮친 건 오늘 오전 9시쯤. 계속 빵빵거리고 내려오면서 신호 대기한 차들을 받고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까지 함께 이렇게 밀고. 이 사고로 행인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보행자는 5명으로 지금 파악되고요. 차량이 나머지 7명인 것 같아요. 사망자 3명은 모두 7, 80대 여성으로 탁송 차량에서 떨어진 전기차에 깔려 변을 당했습니다. 사망자 중 2명은 공공 일자리 사업인 마을 환경미화 업무를 하다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탁송차 기사는 제동장치가 말을 안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1차선 내려가 2차선 탁 꺾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좀 브레이크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고 차량은 사거리에서 1.3km 떨어진 터널을 지나 계속 내리막길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난 3월에도 내리막 주행하던 4.5톤 화물차가 제동장치 이상으로 건물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탁송 차량 운전자의 음주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다며 제동장치 이상이나 과속, 과정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제주도에서 40대 남성이 중학생을 살해했습니다. 전 연인의 아들이었는데 앞서 피해자의 엄마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전 여자친구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40대 백모 씨입니다. 살해 혐의 인정하세요? 동기는 무엇입니까? 백 씨는 그제 오후 지인과 함께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에 진입해 16살 김모군을 살해한 뒤 달아났습니다. 그날 밤 김군을 발견한 모친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2시간 만에 지인을 붙잡은 데 이어 어제 저녁 백 씨를 검거했습니다. 백 씨는 김군 모친과 사실혼 관계였지만 잦은 폭력 탓에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가 또 안 좋아지니까 그거를 계기로 해갖고 앙심을 품어갖고 그 범행 현장으로 가서는 계획범죄로 보고 이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군 모친은 이달 초 경찰에 백 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백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100m 내 접근 금지 등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집에 녹화용 CCTV를 설치하고 주변 순찰을 강화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헤어진 상태에서도 밤에 막 2층으로 집 안에 들어가니 2, 3일 전에부터 이상한 차가 여기 서가지고 그 집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 이들 모자는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스마트워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모친이 신변보호 요청을 했을 당시 재고가 없어서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이슈의 끝을 볼 때까지 추적하는 끝볼입니다. 어제 경찰이 남양주 살인견의 주인을 찾았다는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유력한 용의자는 처음부터 의심받았지만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온 인근 개농장 주인이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개와의 대면 조사까지는 피해갔지만 개농장으로 오기 직전 입양 당시 이 사진으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2달의 수사 끝에 경찰에 붙잡힌 개주인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불법 개농장을 운영하던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농장주는 사건 발생 초기 유력한 견주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해당 개와 대면 조사까지 벌였고 2차례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했지만 줄곧 본 적도 없는 개라고 발뺌해왔습니다. 결국은 이 농장주에게 개를 넘긴 지인과의 대화 녹음 파일을 경찰이 확보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곳이 여성이 개에 물려 숨진 사고 지점인데요. 이곳에서 불과 10걸음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견주가 운영하던 불법 개농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양주시가 철거해 풀만 무성합니다. 마을 주민들도 결국 개 농장주가 견주로 알려지자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 주인이라면 개를 풀어놓고 있다면 나도 여기 사실 유튜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돌아다니는 개가 많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기가 할 짓을 미리 싹 할 거는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죠. 경찰은 농장주를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입건하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농장주의 요청으로 개가 찍힌 CCTV 영상 등을 지운 60대 지인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휴가철이 되면 특히 유기견이 늘어난다죠. 버려진 개들 상당수는 도살장으로 향합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경찰과 함께 불법 도살업체를 단속했는데요. 이렇게 귀여운 반려견들이 죽음 앞에 떨고 있었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창 안에 갇힌 개들. 철창 아래로 오물이 뒤섞여 있고 죽은 개의 사체와 도살에 사용된 도구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불법 도살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와 경찰 지자체가 함께 급습한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구조해낸 개는 모두 31마리. 이 중 절반 이상은 웰식 코기, 폭스테리언 믹스 등 집안에서 키우는 중소형견이었습니다. 사람과 함께 살다 버려지거나 길을 잃은 유기견으로 추정됩니다. 대소변도 잘 가리고 누군가가 키우다가 유실하거나 고의로 유기했거나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개로 보여져요. 심지어 유기 방지를 위한 반려견 인식칩이 심어져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도살업자의 손에 넘겨진 겁니다. 한 해 버려지는 유기견은 약 10만 마리. 개를 유기하거나 떠도는 개를 마음대로 잡아가는 행위, 도살 행위는 처벌 대상이지만 실제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냐 이거죠. 행정력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다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지금. 의정부시는 해당 업주의 불법 도살 행위 등에 대해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올림픽 개막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도쿄는 초비상입니다. 이 경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 올림픽 관련 감염자 수만 이미 60명을 넘었습니다. 일본 팀과 축구 1차전을 벌여야 할 이 남아공 축구팀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일본이 부전승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사흘 뒤 이곳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성화가 펼쳐집니다. 개막식이 열리기 전인 내일부터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 일부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자 축구 경기가 열리는 미야기현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이 선포되지 않아 관중도 입장합니다. なんかタイミングが非常に悪かったですね。こんな事態になると思わなかったから、なんかちょっと間違ったのかなっていう感じがしますね。あの時は湧き上がってたけども、ああいう高揚感は全くなくなってると思うんですよね。 선수촌에서는 비치발리볼에 출전하려던 체코 선수가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남아공 축구대표팀과 모레 1차전 경기를 벌여야 하는 일본 선수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밀접 접촉자 18명의 검사 결과에 따라 13명 이상 선수가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 남아공은 몰수패를 당합니다. 선수촌에서 나온 확진자 4명을 포함해 올림픽 관련 확진자는 모두 67명으로 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도 처음 포함됐습니다. 확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지만 스가 일본 총리는 안심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들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長いトンネルにようやく出口が見え始めてきていると、東京大会の意義は決して損なわ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개막식 음악 연출을 맡은 뮤지션이 전격 사임하는 악재도 터졌습니다. 학창시절 장애 동급생을 괴롭힌 사실을 고백했던 오야마다 씨의 음악은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급히 변경될 예정입니다. 앞서 여성 비하 논란으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개폐막식 총괄 책임자도 사임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올림픽 취재차 어제 도쿄에 입국한 저희 염정원 기자는 이 사흘 동안 호텔에서 격리 중인데요. 이 말만 격리지 일반 숙박객들처럼 외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염 기자가 전해온 소식 함께 보시죠. 이곳은 제가 격리 중인 도쿄 신주쿠의 한 호텔인데요. 입국한 날을 제외하고 3일 동안 이 호텔 밖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과연 얼마나 격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을 벗어날 수 없는 한국의 자가격리와는 달리 방 밖을 나갈 수 있습니다. 3日間隔離ってことですよね。ホテルの中は大丈夫。 그렇다 보니 일반 손님들과 섞일 수도 있습니다. 음식물 구입을 위해 호텔 밖 편의점 방문은 허용되는데 이 과정도 허점 투성입니다. 나가는 시간을 적고 15분 내로 돌아와야 하는데 시간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더니 황당한 답이 돌아옵니다. 15分間過ぎましたらどうなりますか？15分で思ったのは1時間要するんですけど、タイム。で、そしたらもう電話します。
방역이 이렇게 어수라자 격리 대상이던 프랑스 축구 선수 지냐크가 자전거를 타고 도쿄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일본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입국 과정에선 선수들과 취재진의 진을 뺐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며 대기, PCR 검사를 위해 대기, 결과를 기다리며 또 대기. 공항을 빠져나가는 데만 4시간이 넘었고 길게는 8시간도 넘게 걸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긴급 사태 속에서 개최를 강행한 도쿄올림픽. 허술한 방역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사흘 전까지 도쿄올림픽 선수촌 한국 대표팀 숙소에 걸렸던 현수막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상소문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죠.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문제 제기와 일본 우익단체의 우길기 시위가 교체 배경이었습니다. 政治的なメッセージだというふうに、捉えられてしまうようなことはやはり全体としては控えるべきであるんだろう。 대한체육회는 현수막을 교체하는 대신에 우길기 사용 방지를 약속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내릴 때 사전적으로 또 먼저 레터를 받았으면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이 문서, 지난 16일 IOC 대외협력국장이 대한체육회에 보내온 이메일을 말하는 건데요. 올림픽 시설 내 우길기 사용에 대해서 정치적 시위, 선전을 금하는 올림픽 헌장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틀 전 일본 언론은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우길기는 정치적 메시지가 없어서 반입 금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죠. 과거엔 어땠을까요?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주중 일본 대사관이 만든 안전 지침서를 보면 정치, 민족, 종교, 깃발과 현수막은 금지라고 적고 우길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일본 스스로 우길기 사용의 부적절성을 인정한 거죠. 그렇다면 과거 올림픽에서 우길기 사용 제재받은 적 있을까요? 아직까진 없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일본 체조 대표팀 유니폼에 이렇게 우길기 문양에 논란이 됐지만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프로축구 대항전인 2017년 AFC 챔피언스 리그 땐 달랐습니다. 일본 프로구단 응원단이 우길기를 들자 아시아 프로축구 연맹은 팬 관리가 소홀했다며 구단에 벌금 15,000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네, 7주 연속 빌보드 1위를 달리고 있던 BTS의 버터가 드디어 정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버터를 밀어낸 곡이 BTS의 신곡입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다 함께 자유롭게 춤추는 날이 오길 희망하는 노래 퍼미션 투 댄스. 발매하자마자 빌보드 핫백 1위로 직행했습니다. 퍼미션 투 댄스에 앞서 7주간 1위를 달리고 있던 곡은 BTS의 버터. 자신들의 노래로 차트 1위를 바통 터치한 건데 지난 2018년 드레이크 이후 3년 만입니다. BTS는 다이너마이트로 시작해 퍼미션 투 댄스까지 총 5곡을 차트 1위에 올렸습니다. 5곡이 1위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0개월 2주.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이후 최단 기록입니다. 역대 최단 기록은 비틀즈의 6개월입니다. 퍼미션 투 댄스는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을 표현한 뮤직비디오와 수호를 활용한 퍼포먼스로 BTS 특유의 긍정 메시지를 잘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It's so exciting to see this, and it's allowing, deaf armies and deaf people in general, as well as sign language, to become normalized. 발매 첫 주 음원 판매량은 14만여 건, 2, 3위 곡을 10배 이상 앞지른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BTS는 1위 소식에 놀라움을 표현하며 팬들에게 큰 절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영입니다. 주말로 예정됐던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취소됐습니다. 개최 나흘 전에 올스타전이 전격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O는 오늘 실행위원회를 열어 올스타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23일 예정된 국가대표대 라이징 스타의 경기와 24일 올스타전 메인 경기 모두 취소됩니다. 지난해 개최를 포기한 데 이어 올스타전이 2년 연속 무산된 겁니다.
KBO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2주간 매일 1,000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추가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올스타전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의 감염 우려도 반영됐습니다. 최근 일부 프로야구 선수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허위 진술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팬들의 반발이 커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말 더웠지만 내일은 더 덥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전 등이 36도까지 껑충 뛰겠는데요. 이번 폭염은 장마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장마는 고온가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을 때 끝이 납니다. 따라서 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올해 장마는 사실상 종료됐고요. 대신 무더위를 몰고 왔는데요. 여기에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까지 합세해 더 심한 폭염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번 주 전국적으로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만큼 폭염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에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강한 자외선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하루 일을 마친 한 선별진료소 간호공무원의 손입니다. 이 장갑 속 손이 땀에 절어서 퉁퉁 부었죠. 이 부모님 아시면 걱정한다고 어차피 모든 의료진은 다 같은 상황이라며 인터뷰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간호사들 걱정거리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이 8월 중순에 시간당 40명씩 백신 접종 예약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이 8월 초에 들어와야 할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 병원에 접종자 수를 늘리라고 했다는데요. 오늘의 한마디는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